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향해 물 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죠. 네, 판문점 견학 중에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월북을 했다는 주한미군 이슈 언박싱에서 준비했습니다. 저 진짜 그거 궁금합니다. 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워밍업부터 하겠습니다. 쇼츠트랙 달려봅니다. 네, 첫 번째 트랙은요. 음주운전, 음주킥보드 철회입니다. 자, 어두운 골목길에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가 여성을 덮쳐버립니다. 크게 다친 여성, 뒤수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쳐버렸는데요. 음주 킥보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아주 큰 벌을 받습니다. 음주 킥보드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특가법을 적용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 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부딪혀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 최대 15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킥보드든 자동차든 음주운전의 위험은 똑같단 거겠죠. 음주 후엔 아무것도 몰지 말고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트랙, 아프리카로 가라고입니다. 갑자기 웬 아프리카인가요? 이게 보시면 한 소녀가 친구를 가리키면서 너 아프리카 사람이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그림이 논란입니다. 아, 헐입니다. 네. 요새 저러면 큰일 나잖아요. 인종차별 표현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더 황당한데요. 피부 까만 우리 아이 놀림받아 속상했는데 밝게 하는 방법 발견이라면서 이게 뭐냐면 영양제 광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우리도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외국에서 차별당하면 엄청 화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거 우리가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배웁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제 해당 업체는 사과문을 올리고 광고는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은요. 불타는 북반구입니다. 여기는 폭염, 저기는 폭우,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중국 영상인데요. 냄비에 계란을 넣자마자 바로 익어버립니다. 네. 이거 공중에 든 냄비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가스나 불도 필요 없이 바로 익어버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 도로 위 맨홀에 기름을 샥샥 바르고 팬케이크 반죽도 부어봅니다. 자, 잠시 후에요. 이렇게 조금만 있다가 홀짝 뒤집어 보니까 잘 익은 팬케이크 완성입니다. 황당한 이 요리 장면, 중국 동북부 허베이성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뜨거우면은 도로가 이렇게 펑 하고 터져버리기도 하고요. 북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무려 52도, 역대 중국의 최고 기온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자, 북반구 전체가 비상인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아시아, 북미, 북아프리카, 지중해의 기온이 이번 주 40도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트랙 보겠습니다. 날생선과 빗물로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석 달 가까이 표류하던 호주 남성과 반려견이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아, 이 남소 덥수룩한 수염만 봐도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눈에 환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쉐독이고요. 반려견 벨라와 함께 항해를 떠났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부서지고 통신 장비는 망가지고 그래서 날생선과 빗물을 마시면서 가까스로 버텼는데요. 다행히 순찰 중이던 헬리콥터에 발견이 됐고 참치 어선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And I didn't think I'd make it through the storm, but now I'm really doing good. She's amazing. Like I mean, yeah, that dog is something else, you know. 혼자였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밤에 그 망망대해에. 그러니까요. 네. 아. 구해준 사람도 고맙지만 내 대단한 동료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는 땅 위에서 좋은 우정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막무가내 태양광 개발을 위해 산림을 벌목한 것도 이례적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5시의 뉴스 오후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 제목이었죠. 관리 못할 거면 넘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물 관리 업무 제대로 못할 거면 환경부에서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라 이렇게 강하게 질책성, 경고성 발언을 한 건데요. 자, 오늘 이 발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상황도 살펴봐야죠. 이 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 특권 이제 포기하는 것 받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당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크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여야의 대표 MG, 세대 교체의 선두주자죠. 도봉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전 최고위원, 전 비대위원, 그리고 국민의 일꾼, 아직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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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또 대표 MG, 세대 교체의 선두주자라고 해서 새싹 이미지에 맞게 초록초록한 방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저는 MG 끝자락이라서 사실 약간 민망스럽긴 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동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도 MG인 걸로. 원래 이게 MZ들이 본인이 MZ라고 불리는 거 되게 민망해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정치하면서는 꼭 어린 게 등만 있진 않죠. 그럼요. 제가 이제 결혼을 다음 달에 하는데 제가 지난 총선에 나갔을 때는 미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 어린 위원장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막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실 때가 많거든요. 경험 더 쌓아라 이런 그런 거 취지인 있죠. 거죠. 우리 아들 뻘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정치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젊으니까 더 잘해봐라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결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박성민 전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그냥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오히려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젊은데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정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중히 잘 돌려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잘.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할 말하는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환경 불안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고 생중계로 된 발언에서도 좀 센 목소리가 높아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는 거의 경고에 가까운 질타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제대로 못할 거면 국토부한테 다시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인 즉슨 이번에 이제 수해 피해 관련 회의였으니까 그러면 환경부가 제대로 못해서 이번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짚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물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랑 네.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 환경부로 다 합쳐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를 좀 시켰죠. 역할에 있어서 좀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물관리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정부 부처가 하나는 규제를 하고 하나는 진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의 역할들을 나눠놓거든요. 네. 근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댐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수해 방지 시스템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지능의 역할들을 주로 했던 기관이었고 환경부는 말 그대로 규제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합쳐버리니까 한쪽에서 규제도 하고 네. 한쪽에서 지능도 해야 되다 보니까 역할 충돌이 계속 있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좀 물 관리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잘 갖춰지지 못하고 네. 계속 충돌되고 미진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환경부한테 좀 질타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이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게 한 20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 첫 국정 과제로 이렇게 추진이 되게 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있어요. 수량 관리, 그다음에 수질 관리, 그다음에 재해 관리인데 네. 보면 수량과 재해 관리를 그동안은 국토부에서 했었고 수질,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을 관리하는 걸 환경부에서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OECD에서 지속적으로 2008년부터 수량과 수질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해왔습니다. 아.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35개 국가 중에 23개 국가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례가 있을 만큼 일원화된 체계가 훨씬 행정적인 비용이나 경제적인 면 또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고 권고가 되어 왔던 그 역사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국토부에만 맡겼을 때에는 뭐 환경 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 통합해서 환경부가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추진되어 왔던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상황에서는 아까 뭐 김재섭 전 의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어쨌든 좀 기능을 통합해서 했을 때 부작용도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걸 나눠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은 다시 네. 그러면 국토부로 넘기면 이 문제는 뭐 없어집니까?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네. 여러 가지 층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부도 이런 수해 대비에 충분하게 갖춘 시스템을 아직은 미비한 상태인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중앙행정부든 아니면 지방행정부든 이런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해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국토부로 물 관리 기능 일부를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는 뭔가를 자꾸 짓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해 방지를 위해서 뭐 댐을 건설하든 아니면 뭐 보를 건설하든 무언가를 건설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잘하는 일이에요. 환경부처럼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오염되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랑은 성격이 좀 잘 안 맞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예산도 더 쓰고 뭐 보도 만들고 하려면 그 기능 자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계속 나오는 말을 좀 들어보면 단순히 그 물 관리 영역만 지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인 뭐 4대 강부 해제라든지 태양광 설비 벌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수해한테 안 좋은 영향 미쳤다 이렇게 계속 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 재해, 수해의 원인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에서 일부 좀 원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경부를 계속해서 공격해왔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가 이념에 매몰돼서 뭐 기본적인 하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다라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환경부 장관이 언론에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환경부에 가지고 있는 인식은 지난 정부의 이념에 매몰되어 있다. 라는 굉장히 편향적인 부처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짧게만 덧붙이자면 저는 국토부 제2관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그동안 들여온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지금 환경부 내에서 이관이 되었지만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업무들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이념이 아니라 정책으로 해야 된다. 이 발언 자체가 좀 더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는 거는 같은데 일단은 알겠고요. 그 당장 환경부 장관의 또 반응이 나와서 바로 전해드리면 대통령의 개편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조직 인력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환경부 1급 3명한테는 사표를 받았고 그 자리를 국토부 출신으로 일부 채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이 살짝 언급은 하셨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이번에 처음은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 환경부에 좀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건가요? 아니면 좀 환경부의 힘이 좀 덜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덜 실리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규제 기능이 강화되겠죠. 근데 이제 준설하는 기능, 네. 말 그대로 진흥하는 기능은 국토부로 이관이 될 테고, 근데 이거를 비용으로 생각해서 못 옮긴다는 말은 뭐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은 게, 아까 박 전 의원이 네.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러지 말자 성찰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당장 들어간 비용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물난리가 나고 이렇게 또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능 기능을 확실하게 국토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이제 정부 부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맞춰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향점이 여전히 전 정부와 같이 괴를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그 자체로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네.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한 그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환경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개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야 되는데 박전영 씨가 한마디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투입된 재정 예산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국토부의 인력들도 꽤 많이 넘어왔고 국토부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던 사업들까지도 다 사실은 작년 초에 이미 다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바톤 터치를 해서 사업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갑자기 뭐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환경부의 업무를 일부 떼서 또 국토부로 다시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 세계에서 이 일의 통합성이나 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중간에 업무에 분명히 소홀해지게 되는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동안 사실 이 물관리 일원화라는 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과정인 만큼 이게 약간 전 정부를 향한 이념 공세에 휘말려서 환경부가 정쟁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 답을 찾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수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아마 다음 주 저희 다시 만날 때까지도 이 네. 주제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김재섭 전 최고위원의 반론부터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 하나 할까 하는데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싱크 열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우리 당의 윤리 강령 등을 보면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해명들이 또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이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문종 경기도당 위원장 당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그 이유로 제명 처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지금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이런 행보가 이런 입장이 좀 당한테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딱 준비를 했는데 저희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홍준표 시장이 사실 저는 안 하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 시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매뉴얼에 위배된 일은 없다. 하지만 지적이 나오니까 송구스럽다,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사과가 좀 늦었죠. 나흘 만에 사과였고 사실 그동안 침묵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좀 입씨름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계속 당당하다, 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셨는데 결국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법의 잣대로 정치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네.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의 대처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논의가 계속 공무원은 골프 치면 안 되냐, 주말은 자유시간이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전혀 지금 비판의 핵심을
못 인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죠. 근데 그런 지금, 지적을 네. 듣고도 나는 당당하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긴 하셨죠. 중간에 몇 근데 번 입장을 내셨으니까. 저는 예.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어떻게 국민의 그 기준 위에 있을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셨으니 다행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사과문에 보면 매뉴얼상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홍 시장님의 마지막 고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속내를 조금 담았다 네. 이런 것으로 보이고 그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흘 만에 나온 사과다 보니까 왜 갑자기 사과를 하셨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윤리위에 회부가 됐잖아요. 네. 그거 좀 고려를 했을까요? 아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저마저도 오늘 오전까지 홍준표 시장님의 언행, 행동 뭐 이런 것들 다 비판하고 왔거든요. 당내에서부터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론도 그렇고 네. 당내 입지도 그렇고 점점 좁아진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과를 하신 것 같은데 사과 자체를 너무 나무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했으니까. 네, 그래도 네. 사과를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국민들께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전까지 많이 비판했지만 네. 사과하신 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김무겸 의원이 말실수가 크게 있었거든요. 이번 수회 때. 또 있었죠. 네,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SNS로 그냥 사과드립니다라고 뭔가 가름을 했어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훨씬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 징계 소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윤리 징계는 제가 감히 예측이 불가능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자, 민주당 논란 끝에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받아들이긴 드렸는데 이거 당론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또 조건이 붙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뭐가 정당하냐 아니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뭐 여당에서는 눈가림이다, 쇼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자,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받을 거면은 좀 쿨하게 받지 왜 조건을 다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그런 지적에 저는 100%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아. 왜냐하면 일단 이 쇄신안을 혁신위가 내놓은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렇죠.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야 사실은 결론이 나게 된 것,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당이 정말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걱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쨌든 당 안에서도 위기감이 있고 혁신을 하겠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방식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모호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민주당이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나갔던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들에 일부 공감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혁신 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럴 거면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빠르게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뭐 매듭이 지어진 건 참 다행인 일이지만 이 논의가 더 지지부진해지지 않으면서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바로 이거잖아요.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면서 그게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당에서는 국민의 눈높이다라고 해서 그럼 국민의 눈높이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어제 또 기자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아마 여당에서는 뭐 관심법이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한 것 같은데 국민의 눈높이가 뭔가요? 네. 알 수 없죠. 알 수 없나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 불체포 특권 포기 가지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꽹과리도 치고 상목까지 다 돌리는 혼자서 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걸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이었고요. 그래서 혁신위를 굳이 띄워서 혁신위가 1호안으로 냈는데 이걸 또 민주당이 받네 안 받네 하다가 결국에는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정당한이라는 단서를 또 붙였잖아요. 근데 뭐가 정당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그 어떤 영장 청구 중에 정당한 것이 있었나요? 지금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4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번 전부 부결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향한 모든 수사와 기소를 다 부당하다고 전제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라고 안 그럴까요? 지금 정권을 무도한 검찰의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오는 모든 검찰의 수사, 이건 전부 부당한 거야. 이거 전부 야당 산업하는 거야. 라고 할 게 너무 분명한데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것도 그냥 뭐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 아닌 포기가 될 것이다. 네. 근데 저는 뭐 일단 이 얘기가 이 문구가 좀 추상적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사실 정치적 수사처럼 또 많이 쓰였던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들은 사실 많습니다. 뭐 여론조사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그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냥 뭐 의원들이 스스로를 감싸기 위해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활용이 되기에는 그러기에는 국민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따가운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좀 조건을 사실 아쉽게 붙이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최대한 객관적인 잣대를 활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접지 않으려 박 합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행복회로를 돌리신 것 같은데 사실은 혁신위의 안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게 되면 기소 동시에 그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80조 1항 예, 그렇죠. 조항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예외 조항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혁신위에서 아무리 이런 안을 내고 뭐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수사를 다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당원 당규마저 예외를 두는데 앞으로 정당한 이거 국민 눈높이에 가서 민주당이 할까요? 저는 박성민 위원의 행복회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회로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 혁신위가 내놓은 그 쇄신안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린 거고, 다만 저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원 당규를 고쳤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이렇게 지금 정당한 뭐 조건 이런 식으로 문구가 붙는 것도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반쪽짜리 쇄신이라고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참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원 개정할 때도 이제 박성민 의원이 쓴소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기자를 한번 연결해서 그 민주당 현재 분위기, 뭐 이런 국회 분위기 이런 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를 저희가 연결했는데, 옆에 나옵니다. 고석승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 뒤에 국회 이제 본청이 보이고 그 앞에 벤치에 계신 건가요? 네, 지금 국회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정당한 영장 청구 이거 뭐 누가 따지는 건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당장 오늘 오전은 라디오 방송에서 나란히 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약간 서로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강선우 대변인은요,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보고 내용을 듣고 이 각각의 개별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판단해서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방송에서, 비슷한 시각 다른 방송에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당 안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또 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면 이 당 안팎에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저희 여기에 지금 김재섭 전 의원, 박성민 전 의원 나와 있거든요. 두 분이 직접 질문해도 되죠? 해도 되죠? 네, 제가 그러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혁신이 1호안을 정말 마지못해 민주당이 억지로 등 떠밀려 받은 것 같거든요. 좀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실제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추인이 지금 25일,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린 건 그만큼 이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특권 포기를 바로 선언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 있었지만 일부는 검찰의 정치 탄압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견지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 특권을 포기는 하되 검찰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영장 청구가 아닌 경우에만 포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나름 일종의 중재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의원들 상당수는 어제 추인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최선의 결과물이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의원총회에서 큰 이견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박성민 의원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당에 직접 출입을 하고 계신 출입 기자로서 가까이서 보기에 이제 혁신위의 위상이 당내에서 좀 어떤 것 같은지 언론인의 시각으로 좀 객관적인 평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약간 혁신이가 친명의 지지도 비명의 지지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 혁신위가 이재명 지도부 체제 하에서 구성이 처음 됐던 만큼 이 당 일각에서는 친명 혁신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초반에 네.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친명이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뭐 비명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바꿔 말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약간 흔들렸는데 네, 괜찮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출이 안 돼서 괜찮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들어보니까 김은경 위원장이 좀 이제 아무 얘기도 안, 그러니까 주변 얘기를 막 이렇게 귀 기울이기보다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물을게요.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는 언제 만납니까? 도대체? 뭐 이제 다 뭐 아시다시피 원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이 한 차례 미뤘던 저녁 식사를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해 복구가 먼저라는 데 뜻을 같이 해서 일단 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번 주말 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예보된 것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미 두 번이나 같은 이유로 이 일정을 연기한 상황에서 이 날짜를 다시 미리 정해놓는 건 의미가 없고 아하.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또 집중 호우도 잦아들 때 상황을 다시 보고 날짜를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현장에서 바쁜데 연결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 만나는 거 언제 만나냐, 만나긴 하는 거냐 이런 거를 사실 좀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될까요?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요 주제로 또 다음 주에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이슈를 풀어보는 이슈 언박싱.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풀어볼 이야기는 미군 월북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뭐? 누가 월북을 했다고? 이렇게 저처럼 황당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소식이 전해진 게 어제 뉴스오 끝난 직후에 제가 봤거든요. 저녁이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에 미국인이 월북을 했다. 그런데 이 미국인이 이제 주한 미군이었던 거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트래비스 킹, 이등병. 미국 언론들도 막 기사를 쏟아내면서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같이 투어를 했던 목격자 인터뷰도 나왔는데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을 했을 때 한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이렇게 웃더니 건물 사이로 막 뛰어갔다는 겁니다. 트래비스 킹은 왜 하하하 웃으면서 북한으로 뛰어갔을까? 이 상황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미군 병사는 최근에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켜서 약 50일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작년 9월에 홍대 근처 클럽에서 한국인들과 시비가 붙은 폭행 사건 있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월에도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홍익지구대 순찰차 문을 걷어차고 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미군도 트래비스 킹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스터리입니다. 트래비스 킹은 어떻게 판문점에 나타난 것인가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판문점까지 미스터리. 자, 외신 보도들을 보면 호송 인력, 그러니까 헌병이겠죠. 헌병이 트래비스 킹을 데리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호송 인력이 보안구역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트래비스 킹은 어떻게 다시 공항을 빠져나와서 판문점으로 간 것인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판문점 견학을 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공항을 빠져나왔다고 치더라도 갑자기 판문점 견학을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신원 확인 등을 위해서 당일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치밀하게 월북 계획을 세운 걸로 봐야 할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평소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0명씩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공동 경비구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이제 취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추가로 알게 된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 이전에도 다양한 이유로 미군이 월북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1965년 주한 미군으로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다가 베트남 전쟁 파병을 피하는 목적으로 월북을 했던 젠킨스라는 사람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반미 선전에 적극 이용을 했고 젠킨스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결혼을 했다가 39년 만에 북한을 떠나서 일본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언박싱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규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얘기 나누실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신효진 변호사 그리고 동대문 경찰서 이대우 수사과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두 분 이제 자주 오셔서 우리 사회 돌아가는 얘기, 뭐 큰 얘기부터 작은 얘기까지 소소한 얘기까지 다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 사냥꾼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사냥하시는 건 아니고. 저 범죄에 대해서 네. 모든 걸 사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변호사님은 워낙 또 텐션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얘기는 그래도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인의 마지막 길. 눈물의 발인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된 버스 기사님의 이제 오늘 발인이 됐습니다. 사진이 준비가 돼 있죠. 승객들의 이제 탈출을 도우려다가 결국 이제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유진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네. 이 747번 이 버스 기사님 또 생전에 네. 굉장히 또 배려심도 깊고 따뜻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버스의 창문을 깨서 승객의 탈출을 도우려다가 이 갑자기 불어난 이 하천이 범람해서 네. 완전히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를 참변에 희생당하신 걸 보면서 너무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보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눈물을 네.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대호 과장님 보실 때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기사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침수 관련을 해서 이제 침수 피해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침수 관련 장난 전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게 좀 눈길이 너무 가서 이걸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11번 장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집이 침수되고 있다. 뭐 이렇게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이대호 과장님,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집이 침수되고 있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으면 예. 구호 조치를 위한 그런 신고였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경우에는 112 신고와 119가 동시에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확한 신고이면 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런 신고가 이제 거짓이거나 예. 이제 허위 장난 전화일 때는 예. 다른 이게 이제 원래 112 신고나 119 같은 경우에는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전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허탕을 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허위 신고라든지 거짓 신고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11번째 전화를 해서는 이제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 침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 지구대 입장에서는 출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거를 출동 안 하고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장난 전화 같아 보여도. 네, 어떻습니까? 일단 장난 전화일지라도 예.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예. 경찰관들은 출동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장난 전화와 또 거짓 신고가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장난 전화라는 거는 예. 그냥 전화해서 뭐 실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예. 이 거짓 신고라는 건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처럼 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사람이 죽어간다 이렇게 네.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이 처벌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단순 장난 전화, 뭐 실없는 전화를 했다. 네. 이런 경우는 뭐 10만 원 이하의 뭐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거짓 신고는 이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조금은 높습니다. 네. 60만 원 이하의 네.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형사님께서 말해주셨지만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징역 5년까지도 실형까지도 할 수도 있는 그 최고형이 물론 5년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볼 얘기는 주제를 저희가 이제 손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사회 기사 중에 이제 먹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제값을 치르지 않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사건. 이제 사장님들께서 많이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데 글을 올리시면서 보도가 많이 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많았는지 요새 많았는지 헷갈리는데 오늘 논란이 된 사건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네. 변호사님 어떤 네.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 한 지금 횟집에서 네. 지금 저 두 남성이 카운터에 서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미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굉장히 많이 시켜 먹은 거예요. 회를 시키고 또 추가로 회를 시키고 소주도 시키고 음료수도 시키고 아주 다양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 계좌이체로 하겠다면서 카운터에 가서 사장님께 핸드폰을 이제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사장님 이름까지 확인을 했는데 예. 사실은 사장님은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냥 입금이 안 됐다. 가게를 떠나버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혹시 제보라면 잡을 수가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에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장님과 저희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벌써 뭐 이번이 2번째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사장님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저희 취재진에게 제작진에게 해줬냐면 이제 개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2번째 이 먹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저희 제작진에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이 부분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일단 영상에서 보는 그 모습들이 팔에 뭐 문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 동네 양아치들이나 예. 뭐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 같고 뭐 깍두기나 뭐 이런 조폭
그런 유형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형사님 전문 용어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순화한 용어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무전치식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많은 다른 사건들을 비교해서는 이 사건은 변호사로서 약간 수임해도 되겠다 하는 욕심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이 믿고 싶다. 그 부분이에요. 이게 사기죄에 과연 고의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파고들 수는 있는 여지가 조금 영상에서는 있어 보이는데 또 우리 형사님 또 혼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글쎄요. 저희가 수사관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저거는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일단 저 음식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저 사람이 고의가 있었는지 고의가 없었는지는 그 새 깍두기들을 잡아봐야만이 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까지 이제 깍두기 구술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근데 저렇게 이제 요새 이제 문신이 좀 많이 있는 모습이 지금 영상에도 보이는데 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현장에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저런 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저렇게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안 좋은 행위를 하는 부류들이 많이 하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위압감이라든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저는 좀 전에는 저렇게 문신 사진이 자세히 안 보여서 이분이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까지 갔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계좌이체까지 하고 또 일행도 같이 카운터에 걸어왔길래 자신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을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문신 사진을 보니까 형사님 말씀이 조금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이렇게 문신하신 분들이 두 분이 같이 카운터에 가고 이렇게 팔 이렇게 보여주면은 오히려 식당 주인분께서 약간 겁을 먹고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와도 좀 겁먹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정확한 사정까지는 저희가 지금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문신이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또 많은 분들이 집중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문신이 있으시면 특정이 되기가 쉽거든요. 누군지 알아내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 제보를 하고 할 경우에는 좀 더 잡히기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신을 저렇게 드러내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형사님께서는 또 많은 그런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딴 데로 잠깐 샜는데 이대호 과장님 범죄 사냥꾼이란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한 1,000명 정도 범죄자를 이제 잡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중에서 문신한 이제 범죄자의 비율이 좀 높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글쎄요, 문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조폭이죠. 조폭들이 좀 많이 있고. 또 머리를 스포츠를 하고 대부분 등치가 크고 이래서 이제 은어로 이제 깍두기라고 저희들은 하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조폭 유형을 이제 깍두기라고 하지만 그 밑에 이제 그 깍두기처럼 보이려고 행세하는 사람들 일명 또 양아치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 정도 공개된 경우라 그러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깍두기까지는 괜찮은데 양땡땡은 다음에는 이제 방송 용어로 조금 순화를 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왜 이 얘기를 저희가 좀 했냐면 요새 계속 이제 이런 먹튀 사건들이 화제가 되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을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 제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좀 많이 알게 된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보시면 음식값을 이제 계산하지 않고 도망치는 행동 당연히 있고요. 최근에 뭐 옷값을 이제 치르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도 있었고 택시비를 치르지 않고도 도망간 걸로 보이는 사건들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옷값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 이것도 이제 계좌이체를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돈이 입금되지 않았던 이런 사건이고요. 근데 이게 계좌이체 그리고 지금 저기 과장님 얘기하면서 저희가 좀 너무 좀 얘기가 이어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신한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패션으로도 많이 문신을 하고 있지만
그걸 저희가 드러내면서 네.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주면 이럴 때는 나쁜 경범죄 것이지만 처벌법으로 네. 처벌할 수가 있는 조항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이걸 불안감 너무 조성으로.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다. 네. 이건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사건이 있습니다. 옷값 먹튀 사건, 택시비 먹튀 사건, 횟집 먹튀 사건. 세 가지 사건 중에 경찰의 입장에서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좀 가장 좀 죄질이 안 좋은 아니면 조금 가게 사장님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사건이라고 좀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예. 이 택시비 먹튀 사건이 가장 이 상처를 주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은 택시기사님 손님이 딱 타고 나서 목적지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장거리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오늘 이제 이거 한 건으로 좀 이제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으신 상태에서 출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가셨는데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면 오는 시간 내내 혼자서 그 좁은 차 안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이게 생각 전환도 안 되고 더 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대우 과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변호사님 의견과 공감을 합니다. 예. 저 같으면 분해서 네.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장거리를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힘들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막 활발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목이 좀 맸습니다. 먹튀 사건은 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모시면 또 다른 사건으로 또 활발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에 밀착 카메라가 있다면 뉴스 오후엔 보니보니가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해보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코너죠. 여도현 기자가 나왔습니다. 네, 보니보니 여도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보니. 오늘 보니는 뭘 준비를 했죠? 네,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냐 마냐 이게 주목됐었는데 결정됐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예. 작년보다 2.5% 올랐습니다. 네, 2.5% 올랐습니다. 근데 진통 올해 끝에 결정이 됐어요. 네. 근데 올해도 10,000원을 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10,000원의 가치가 뭐 작다면 작지만 또 크다면 되게 큰데. 그렇죠. 저도 이번에 그래서 10,000원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10,000원으로 하루를 살아보니입니다. 예전에 이제 10,000원 살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함께 해봐요 10,000원에. 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너무 네. 어렸어서 네. 그때는 이제 10,000원으로 일주일을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물가가 그건 너무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하루를 살아봤습니다. 하루. 살만 하던가요? 그 10,000원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동하고 또 최소한 밥 먹는 것만 했는데 이 영상에서는 물가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물가를 집중해서 봐달라. 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살아보니가 되는 거죠? 네, 살아보니. 살아보니 영상 보시죠. 마이크 테스트 네, 오늘은 10,000원으로 제가 하루를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늦으면 택시를 타기도 하는데 오늘은 일부러 좀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집 갈 때도 버스 타야 되니까 2,400원 10,000원에서 2,400원을 빼면 얼마지? 커피가 먹고 싶지만 네. 일단 너 네. 얘기할 게 있어. 언니 연락이 아예 안 돼? 뭐야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한다. 뉴스 오후에서 열심히 활약 중인 여도현 기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음식집 도착해서 다시 뵐게요. 안녕. 음식집이 너가 10,000원을 썼는데 나는 언니 써도 되지. 내가 사줄게.
언니 하루에 얼마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나도 10,000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밥은 집에서 먹고 오거나 구내식당에 먹고. 난 커피를 안 마시면 과일 이런 거 간식 좋아해서 먹고 이러면 나는 한때 간식을 안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 생각나? 그때가 옛날에 김밥 1,000원이고 많이 됐었는데 여기 싼 편인데도 3,000원. 7,000원. 그래도 수박 주스는 언니가 사주기로 해서. 당연하지. 언니 냅뒀다 뭐 할래? 어디 가봐. 제가 신화를 잘 안 입어요. 고마워. 잘 마실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안 돼서 저녁은 좀 편의점에서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라면으로 오늘 저녁 마무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10,000원을 맞추면서 라면까지 사는 건 좀 쉽지 않았어요. 버스 타고 밥만 먹었는데도 10,000원을 살짝 넘겼네요. 네, 불가피했습니다. 네.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제 버스비가 1,200원인데 곧 오르죠? 맞습니다. 이 예. 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300원 더 올라서요. 1,500원이 됩니다. 이게 8년 만에 오르는 거라서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이 올라서 1,400원이 됩니다. 네. 본인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밥이었어요. 김치찌개 먹었는데 뭐 저랑은 나중에 또 김치찌개 한번 같이 먹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점심은 혼자 먹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같이 안 먹고. 아직 긴장이 좀 돼서. 알겠습니다. 네. 솔직하네요. 네, 네. 김치찌개 아까 7,000원 주고 먹었는데 솔직히 비싼 건 아니에요. 요새 10,000원 하는 데도 많아요. 맞아요. 그 서울 외식비 통계 보시면요. 이 김치찌개 평균 가격이 7,8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냉면 좋아하는데 냉면은 10,00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5년 전에 비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건 좀 심하죠. 특히 김밥 같은 경우에 보시면 46%가 올라서 3,000원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밥에 들어가는 이제 밥, 뭐 쌀, 밀가루 이런 거는 또 뭐 가격이 조금 떨어진 상황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네,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외식 물가가 다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닌 게 또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건 계속 인상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룰이죠. 식당에서 공깃밥 1,000원. 이 국룰도 좀 깨질 것 같은 게 일부 식당에서는 이제 2,000원을 받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공깃밥 못 사 먹고 라면 먹은 거잖아요. 네, 아예 그냥 확 넘겨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최대한 살아보자 싶어서 라면을 먹었는데 이 라면도 컵라면은 1,500원을 거의 다 넘겼습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라면값 조금 맞아요. 내리지 않았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지난달에 추경호 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 라면 가격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긴 했는데요.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게 저희 많이 먹는 라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리지 않아서 체감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뭘 해보니? 네. 지금부터 고민해 보니 이건 거짓말이고 뭐 재밌는 거 준비하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또 항상 고민을 해야 더 예.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기대해 주시죠. 기대해 보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보니 고맙습니다. is 2, and right after that we have the number 55, and we're going to wind it up.
America. I'm Sam Arlen. Tonight we have another life-changing jackpot for you.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키도키 아니고 오후의 키워드 오키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전민기 빅데이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 전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제가 극호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좀 혼이 좀 많이 났는데. 아, 혼났어요? 네, 아니 뭐 신혜연 앵커가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뭐 극호보다 더 좀 꽂히는 키워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예. 번째 키워드는요. 자,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먹태입니다. 먹태. 뭐 술안주잖아요, 먹태. 그렇죠. 네, 술안주. 저도 좋아하긴 아주 하는데 인기 있는. 아, 요즘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예. 이렇게 반응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요즘 난리난 먹태 과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 26일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무려 3주 만에 얼마가 팔렸냐? 172만 봉. 예. 만이요? 예,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낙 인기 많다 보니까 오픈마켓에서 이 10분 동안 이 먹태 과자를 파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 44초 만에 완판이 돼버렸어요. 대단합니다. 거의 뭐 광클 수준이죠. 네. 행사 시작되자마자 20만 명이 몰려가지고 준비된 물량 230상자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하고요. 편의점에서는 이거 발주를 해도 물건을 못 받는다. 네. 그래서 편의점 점주님들도 그것도 지금 논란이에요. 맞아요. 네. 그 사러 가시는 분들도 화내시고. 네. 그래서 농심 자사몰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당 보니까 한 번에 4봉지까지만 살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픈마켓에서 이 과자의 정가에 무려 10배 달하는 16,900원까지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대단합니다. 16,900원이요? 네. 이런 거 살 때 엄마 아이디 만들고 아빠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막 10봉씩 사잖아요. 아,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저도 사실은 좀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네. 단짠 팔아. 오. 옛날에 그 허니버터 땡 뭐 있었죠. 그거 구하느라고 엄청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거로 거슬려 보면 말씀해주신 허니버터 땡 과자, 땡. 그다음에 네. 작년 최근에는 포땡몬 빵 해가지고 네, 이런 네. 것들도 엄청 구하기 힘든 아이템들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네. 포땡몬땡. 네. 뭐 저도 구하느냐고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네. 어쨌든 제가 그럼 재밌는 퀴즈를 하나 좀 내볼게요. 이 인기 있었던 3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빅데이터 상에서 많이 언급하는 관심 순서를 좀 3가지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저희 언급했던 과자들 중에서 뭐가 제일 언급량이 많았냐? 그렇습니다. 아 저는 단연 어, 허니버터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위라는 거죠? 예. 네, 우리 박 기자님은. 저는 포켓몬땡. 아, 좋습니다. 예. 그럼 일단 3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네. 자, 먹태 먹태 과자. 이번에 올라와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네. 2만 5천 건 언급됐고요. 기간은 한 달간 동일합니다. 가장 네. 관심을 받았던 기간이고요. 2위는 허니버터 땡. 네. 36만 건 2014년에. 네. 자, 그럼 1위는 당연히 자, 제가 발음을 포땡 잘못했네요. 포땡 몸빵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되나요? 40만 건. 예. 그래서 이제 맞추신 분께 제가 사실은 선물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예.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자, 우리 박 기자님께 자, 어우. 자녀분과 함께. 이게 진짜 구하기 힘든 거예요. 10,000원 넘어가는 과자인데. 16,900원짜리 어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거 뭐 제가 구한 건 아니고 아, 이제 예. 뭐 제작진 너무 들 수는 없어요. 광고하면 안 되니까. 네, 저희가. 아이디어는 네. 제가 내긴 했는데 네. 중고 거래로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이거 막 중고 땡땡 가면은 뭐 얼마에 해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과자 냄새 팝니다. 냄새만 네, 판다. 그래서 봉지만 팔고 막 그런 것도 그렇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튼 제작진이 구했다는데 혹시 신 기자님 이거 얼마에 샀는지 알고 계시죠? 이거 3,500원인가 맞아요. 샀다고 하는데 3,500원도 비싸요. 근데 아까 뭐 그렇긴 해요. 10배 주고 네, 산다니까. 아까 16,900원인데 오늘 네. 좀 발주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이제 파시는 분이 좀 너그럽게 파신 건가요? 네. 아. 근데 이 빅데이터 제가 보니까 예. 앞에 그 과자들도 언급량이 한 달 정도 반짝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인기를 딱 얻고 예. 아무래도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화제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이제 연관어 잠시 보셨겠지만 네. 헝거 마케팅이 여기 나오네요. 있습니다. 예. 선거 마케팅.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 품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예. 물건을 일부러 일정 기간 동안 적게 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쭉 올라오게끔
줄 서게 만드는 맞습니다. 예. 그런 마케팅 기법이에요. 왜 사람들을 아주 그냥 굶주리게 만든다. 그래서 더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봤더니 그 편의점마다 발주를 넣어도 4개밖에 안 들어온다. 막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굳이 4개 이렇게 팔면서 품절 대란이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생산 늘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먹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인증샷 찍고 싶어서 그래서 더 날린 거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구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누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거 구한 분들은 정말 당당하게 마치 어마어마한 물건을 구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한 곳에서 맥주 박스 한 박스에다가 요 과자 하나 붙여놨더라고. 이 맥주를 사야지만 이것도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마케팅까지 등장을 그래서 맥주의 인질이 됐다. 뭐 이런 반응이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키워드에 그러다 보니까 밀당이라는 키워드 있는데 네. 밀당도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그런 아마 생각이 듭니다. 길어지면 부정적인 반응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긍정 반응이 많습니다. 79.4 대 11.9고요. 그 지난주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먹태 과자 생산량을 30% 늘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발주는 4개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정 반응 보시면 구하기 어렵다. 부정어가 많고 소비자 고생 그만 시켜라.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밀당이 길어지면 부정 반응이 높아질 수 있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약. 마약 요새 기사 보면은 영화보다 현실이 더 무서운 바로 그 마약. 그렇죠. 현실판 범죄 도시. 그렇죠. 또 흉흉한 뉴스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편지를 하나 보면서 이번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 사장님께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마약을 주제로 수업을 했는데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문난, 대박난 같은 단어로 교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건 뭐냐면 전주 풍남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과 같이 마약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가지고 2개 가게 이제 사장님께 전달을 한 거고요. 이거 왜 나왔냐면 약물 그 중독 예방 주간이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교육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토론 수업을 했는데 아니 이런 가게들이 있다더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서로 내가지고 편지를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직접 상인들한테 전달해보자 했고 실제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됐다는 거는 전달을 했고 상인분들이 실제로 받아들여야 뉴스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가게가 상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상호 받고 사진도 준비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있나요? 자 보시면 변경 전에 무슨 마약 돼 있는데 원조로 바뀐 거예요. 바꿔주셨네요. 그래서 그래야 기사가 된다는 우리 박 앵커님의 말처럼 이제 기사가 된 거고 이거 교사님도 놀랐대요. 학생들도 그렇고 처음엔 이거 될까라는 생각으로 진심 어린 마음 일단 전달이나 해보자 했는데 실제 상위분이 이걸 받아들여서 너무 놀라고 기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마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연관어나 연관 뉴스로는 이런 따뜻한 소식은 참 접하기가 힘든데 보통은 부정어가 좀 많죠. 이거 뭐 솔직히 뭐 무시했어도 뭐 상인분들한테 뭐 어떤 뭐 피해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마약을 그래서 연관어나 감성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마약 보시면은 뭐 중독, 조직, 범죄, 살해, 끔찍하다 뭐 등등등 단어들이 나오죠. 사실 마약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워낙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마약에 빗대다 보니까 야, 이건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가 사실 얼마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약이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우리가 안일하게 써왔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짜잔. 짜잔. 바로 핫도그. 이거 진짜 짠 거 아니고. 저희 오늘 구내식당에 JTBC 구내식당에 핫도그가 나와서 먹었거든요. 진짜 나왔어요? 저랑 신혜연 앵커랑 둘이 앉아서 먹었어요. 맛있네 이러면서 먹었고 저는 뭐 워낙 학창 시절에도 그 감자 막 붙어 있는 거 잘 먹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게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야 뭐 워낙 다들 좋아하시는데 미국에서 우리의 핫도그가 초대박이 났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는 겁니다. 엄청 화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한국식 핫도그 가게인데 보시면 줄을 엄청 서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인기 있다 보니까 미국 MBC가 보도를 했어요. 미국에선 이걸 콘도그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아는 핫도그는 사실 빵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소세지를 넣은 걸 핫도그라고 하고 이렇게 막대에다가 낀 거는 콘도그라고 하는데 꽂아서 먹는 거. 맞습니다. 이게 뉴욕이랑 이런 동부 쪽에서 2021년부터 유행을 해서 남부로 서서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식 핫도그가 이제는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지금 줄 서서 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먹었던 거니까 뭐 맛있는 거 아는데 미국 사람들 입맛에도 좀 맛있나 봐요. 그러니까 찾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동영상 그 네. 채널에 가봤더니 네.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이 이거 먹으면서 반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보시면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맛있다, 이런 반응들. 너무 표정 좋죠? 미치도록 맛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아까도 보셨지만 줄 서서 먹잖아요. 미국에서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사이트에 만드는 법까지 직접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이 달고나 만드는 거 막 영상 돌듯이 네. 워낙 이제 K 핫도그가 맛있으니까 그것도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사실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 한국식 핫도그는 기원이 좀 다르대요. 맞아요. 어묵이 들어간다고. 이거 소세지 말고?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이거를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한국 핫도그의 기원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핫도그 먹기 시작한 이후 1970년대 워낙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걸 먹기 힘들어서 어묵을 이 빵 사이에 끼워서 먹었는데 이제 미 군들이 와가지고 소세지나 이런 걸 전파해서 그런 걸 넣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 보니까 학교 앞 어묵으로 만들어 팔던 그 핫도그 맛은 지금 잊을 수가 없다. 저는 사실 안 먹어봤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추억하고 계시고요. 미국 가서 이거 핫도그 창업할까? 저 정도로 줄 서서 먹으면 돈 벌 수 있겠는데 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메뉴는 전 정했습니다. 핫도그 한 번 더 먹는 걸로. 또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배고픕니다. 오후의 키워드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너무 재밌었죠? 네, 저희는 내일 더 핫한 키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오후에 사연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대망의 첫 사연, 인천에서 김태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오빠가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해 보이고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오빠가 스스로 하고 싶던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은 언제나 오빠를 응원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믿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우리 세연이도 최고. 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업 대박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주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로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